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심화 강의해서 판례 총정리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이제 개강을 오늘 이제 하는 거죠. 너무 빠른 개강이었나? 9월 첫째 주면 이제 조금 아직 시험을 이제 우리가 끝내고 나서 뭔가 좀 여흥을 즐겨야 되는 시간인데 바로 이제 특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 뭐 일단 좀 약간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뭐 저도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를 하는데 9월 2일 날 시험을 봤죠. 이제 9월 2일 날 시험을 봤는데 9월 2일 날 시험 안 보신 분 있나요? 여기에서? 시험 안 본 분도 좀 있고 소수가 있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제 봤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9월 2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험을 일정 부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왔다라는 얘기는 결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합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모습이 중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불합격을 했다. 이제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최종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합격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안 겪어야 된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겪지 않고 바로 합격을 한다. 뭐 그러면 상당히 천재죠, 천재.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건 좀 힘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불합격을 통해서 이제 합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이제 빠르게 추스려야 돼요. 빠르게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2018년 이제 언제입니까? 3월. 뭐 아마 3월이 되겠죠. 3월 첫 주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딱 며칠 남은 겁니까?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럼 6개월 동안 이걸 잘 추스려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작 안 하면 한 주 미루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한 주 미루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빨리 정리, 일단 다시 이제 회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이라는 것은 체력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체력은 여러분은 남아 돌아요. 아직은 어리잖아. 어리고 젊으니까 체력은 남아도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어떤 걸로 회복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지식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회복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혼자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면요 전제가 하나 깔립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해결책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으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회복하는 계획을 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스스로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독학을 해서도 시험 봐서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곳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죽는다 학원에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학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못 분석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학원에서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학원 스케줄이 이제 특강, 기본 강의를 이제 떠나서 우리가 학원 스케줄을 쭉 짜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보통 이제 어느 학원이든 특강 계획을 짜면요, 보통 이제 판례 총정리, 판례 특강, 요게 이제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만,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6개월 안에는 조금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 특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다? 판례를 다시 이제 뭐랍니까? 문제 지문화 시켜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OX 특강.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런 걸 토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상태로도 뭐다? 이미 90% 이상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쵸? 이 정도만 돼도 90% 이상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 이제 기존에 나온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끝났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뭐다? 이제 실전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하려면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8개월의 시간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강을 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렇게 묶으면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묶으면 좋은데 이 OX 특강을 하려면 교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교재는 이제 엊그저께 시험이 끝난 관계로 아직 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요건 언제 한다? 1월 달에 하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주어진 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시험에서 일단 뭐다 12월 달이 끝날 때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죠. 왜냐? 90% 이상 준비가 됐으니까 사실 이 상태로 시험 봐도 뭡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좀 더 여유롭게 보는 거예요. 상당히 이때부터는 거만하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조급하지 않고 상당히 거만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어떤 그 커리큘럼, 그리고 저도 이런 커리큘럼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요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뭐다? 주변 그 것들을 참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다 들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생겨갖고 못 듣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뭐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다 듣는 게 좋죠. 다 듣는 게 좋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잠깐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잠깐 했지만은 기출문제를 이번에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일단 20문제가 있었죠. 총 20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 자, 조문과 뭐가 있어요? 판례가 있었죠. 그다음에 조문과 판례가 종합된 종합 문제가 이제 있는데,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문이 몇 문제? 2문제. 그다음에 판례가 몇 문제? 9문제. 그다음에 종합이 몇 문제? 9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떨어졌으니까. 근데 뭐냐면 쉬웠다 어려웠다? 엄청 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면서 이 정도로 쉽게 나온 시험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서 케이스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번에 케이스 문제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죠? 케이스 문제도 안 나왔어.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경찰 시험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개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 문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일정 조합을 통해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보면은 가장 문제를 잘 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들 있죠? 문제 푸는 데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내면은 그걸 찍어내요. 능력도 있어가지고 찍어내니까 사법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못 찍어내게 할 수 있도록 개수 문제는 못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팔지선다로 바꿔버렸어요. 사법시험 팔지선다는. 그럼 이제 팔지선다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조합이 있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다 나와요. 8개가. 그러니까 찍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커트라인이 안 떨어집니다. 문제 푸는데 귀신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배우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쵸? 이제 수준이 많이 어처구니 없이 웃고 있네. 어처구니 없이 웃고 있어. 나 지금 안 보고 있어. 왜 외면하고 그래. 시선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제 경찰 수험생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개수 문제를 줄여는 대신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나옵니다.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아요.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바꿀 텐데 그게 모르겠어요. 내년이 될지. 근데 빠르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내년까지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만 유지되고 아마 그 다음에 2019년 정도쯤 되면 분명히 대대적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19년을 준비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죠.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 합격해야 된다? 2018년도. 2018년도 합격하는데, 물론 2018년도에 2번 시험이 있겠죠. 근데 2차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무조건 1차야. 국권 떨어지던 뭐다 1차에다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경찰 시험은 6개월 단위로 가니까 다음번 시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번 시험을 생각을 해. 그리고 붙으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한 11월 달쯤에 들어와요. 11월 달에 들어오면 참 어중간하게 들어왔죠. 9월 달에 들어오면 참 좋은데 어중간하게 들어와가지고 3월 달에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에이 어렵지. 그러면서 이제 뭐다? 나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요때를 안 하고 9월 2일 날 시험이 있는 이 시험을 준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4개월 동안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 노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고 4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3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놀았던 게 체질에 뱄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합격을 하건 불합격을 하건 어떻게 한다? 눈앞에 있는 시험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제 9월 달이 가장 애매한 시간입니다. 왜 애매한 시간이냐면 자 9월 2일 날 시험 봤어요. 2일 날 시험 봤는데 사람이라면 응당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그러면 보통 쉬는데 하루 쉬나? 아니죠. 며칠 쉬어야 돼?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죠. 근데 이제 일주일을 쉬면 학원 개강이 밀려요. 그렇죠? 이제 개강이 밀리면 학원 개강했으니까 에이 조금 더 여유 있겠지. 그래서 한 주 더 쉽니다.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면 2주를 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9월 며칠이 돼요? 9일, 10 며칠 6일쯤 되나? 맞나? 산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주 지났어.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개강 이제 분위기도 좀 갖고 하다 보니까 2주가 지났으니까 에이 좀 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지금 눈앞에 이제 뭐가 남습니까? 2주 후에는. 추석이 남잖아. 그죠? 10월 2일 날 쉰대요. 10월 2일 날 쉰대.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어요.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언제지? 10월 3일 날인가요? 우리가 수업이? 맞나? 그날 쉬어요. 그날 쉽니다. 쭉 쉬어. 그냥 연휴까지 한 번 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한 주만 쉬어요. 한 주만. 그래서 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만약에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추석이 눈앞에 있으니까 에라 대충 좀 더 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월 달 돼요. 근데 연휴 끝나면 며칠이야? 10월 10일이야. 그쵸? 근데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은 수업합니다. 쉬는 날이지만 수업을 해요. 이때 수업 안 하면 빵꾸나.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요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요때부터 하려고 해도 또 뭡니까? 어차피 또 중반 나갔는데 지금 들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결국엔 11월이 되는 거예요. 1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허송세월 보내요. 근데 그 2달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장수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수생들이 좀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공부한 오랜 장수, 이 표현이 좋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장수를 하고 있죠. 근데 장수라는데 한 5년 정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한 3년 넘어서면 장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년 동안 하다 보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5년 넘어서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아요.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은 자기만의 습관이 생겨서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스타일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경찰 시험이 6개월 단위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험 딱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야 6개월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영부영하면 2개월이 여기에서 날아가 버리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 된다? 4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4개월 동안의 장수생들의 특징은 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장수생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달 동안 뭘 해야 돼?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놓으면
충분히 4개월 만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초보자들 있죠?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그런 건 없어요.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요령대로 잘 가고. 요령대로 잘 가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을 뿐이죠. 확률적으로 떨어질 뿐이지 가능은 해요. 불가능이 어딨어. 제가 얘기했죠. 한 달 만에 합격한 사람 있다고. 하루 만에 합격한 사람 있다고. 정말 모든 운대가 다 맞아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 달, 두 달, 아니면 하루 만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만에 충분히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근데 장수생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짜지는 거야. 이제 한 3년 넘어서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절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2달 동안 이제 시험 딱 끝나고 2달 동안은 나는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내 몸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돼.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2달 동안. 근데 휴식을 취하는데 몸을 휴식을 취하면 좋은데 머리를 쉬어. 머리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리셋돼요. 리셋돼. 리셋되고 단지 뭐다? 기억의 흔적만 있어. 기억의 흔적만 있으니까 쓸데없는 용량만 차지하고 기억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달 동안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올라왔다가 2달 동안 싹 사라지고 11월 달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만 가. 근데 방법을 그때 당시에 2달 동안 뭐냐면 넉 달이 남았는데 넉 달 동안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강의를 빨리 한번 보는 거야. 책을 빨리 한번 보는 거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수업은 죽도록 안 듣고 그 다음 뭘 한다? 그냥 혼자 문제 한번 좀 풀면 되겠지. 근데 문제집이라도 최근 거면 좋은데 옛날 것 갖다 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 어떤 내용 트렌드를 파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점수는 나와. 일정 부분 나오는데 꼭 항상 패턴이 있어요. 합격에서 2문제. 합격에서 2문제. 꼭 그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다음번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2문제만 더 맞추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2문제를 더 맞추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학원 믿고, 저를 믿고 잘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요렇게 이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요렇게 나왔는데, 자, 기본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 지문이 총 몇 개 있더라? 83개가 있었더라. 근데 83개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은 몇 개더라? 81개예요. 81개. 2개만 새로운 지문이었어. 그러면 자, 이번 시험만 특별한 거냐? 예, 특별한 거 맞습니다. 전에는 83개 나오면 한 79개. 이 정도가 기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2개 정도 덜 나왔어. 그래서 쉬운 거야, 더. 그리고 더군다나 박스 문제, 개수 문제 안 나왔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을 수가 있었어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나 뭐 아니면 만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더라고요. 어제 그 출판사 어디 좀 직원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시험이 어땠나요? 한마디 딱 했어요. 쉬웠어요. 딱 했더니 그러면 그렇죠. 딱 그러더라고요. 왜냐? 자기 아는 사람인데 형사소송법 만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없는 사람인데 만점을 맞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면 쉬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전형적인 내용들이 81개가 나왔고 2문제만 잘, 그것도 뭡니까? 조합을 잘하면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형적인 시험도 뭐다? 79개예요. 79개면 최대 몇 점 맞을 수가 있다? 최소 몇 점 맞을 수 있다? 최소 80점 맞아요. 한 문제씩만 새로운 지문이 나왔는데 내가 공교롭게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정말 재수없으면 80점입니다.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쵸? 정말 재수없어. 근데 그렇게 맞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런 내용들을 잘 하시면 충분히 뭐다? 다 고득점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비단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과목에 다 해당하는 문제다. 그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영어도 있고요. 한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저는 상법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경찰학이 과연 법 과목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경찰서 선생님이 좀 들으면 뭐 약간 기분 나빠하겠지만 법이라고 보기는 없고요.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해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뭡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패턴을 조금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공부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는데 요 2과목은 어떻게 된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것 같은지 아는데요. 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몰라?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요. 영어라고 해서 이런 패턴이 없어질까요? 영어라고 해서 이런 패턴이 안 나올까요? 이대로 나와요. 기존에 나오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내고 어떻게 해서 he를 she로 바꾸고 뭐 있죠? is를 was로 바꾸고 이렇게 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수험이라는 건 정해진 틀 안에서 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근데 이런 얘기를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주제 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삭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배운 거 토대로 뭐 합니까?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새로운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온 지문들 잘 기억, 이런 게 나오는구나. 뭐가 나오면 뭐가 되겠구나. 다 나오죠? 전형적인 게 있어요. 전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은 다 어디에 있다? 전부 다 기출문제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만 정확하게 잘 풀어도 몇 점 맞을 수 있다? 8, 90점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근데 봤다고 설마 이렇게 다 맞겠어요? 아니죠. 보면서 뭔가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깨달으면 8, 90점 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깨닫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되지만 학원 수업을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뭐다? 빨리 그 습득이 되겠죠. 네, 그런 거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공부 방법을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과목은 공부 방법이 사실상 같다 다르다?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목표가 뭐다? 다 고득점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수험 과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판례 강의 그러면 방금 봤지만 판례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다? 순수 9문제가 나왔죠. 근데 종합 문제도 또 뭐가 있어요? 9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비율은, 판례의 비율은 몇 %다? 그냥 50%예요. 그러니까 형법하고 좀 틀린 게 조문과 판례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형법은 대신 이제 어떻게 돼요? 조문은 많아야 10도 안 되죠. 이번에는 지문이 2개밖에 안 보이더라고. 제 눈에 대충 읽어봤는데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판례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판례만 잘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패턴이 좀 틀리다. 그래서 판례도 비중이 있지만 조문도 잘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문하고 그럼 판례를 다 해야 되는, 조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평소에 많이 읽습니다. 근데 조문 읽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잘 안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판례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조문과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판례만 잘 공부를 해도 조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엔 판례는 어떤 겁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 조문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태가 뭐가 됩니까? 이 조문이 모태가 돼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판례를 보면 조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설마 판례만 설명하겠습니까? 조문들을 쭉 설명하면 조문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 이런 판례가 나왔다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판례를 강의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다? 기본 강의를 좀 더 압축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이제 이번 판례 강의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자, 기본 강의가 이제 8주가 진행이 되죠. 기본 강의가 8주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강의도 몇 주예요? 8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진도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는 좀 틀려져요. 틀려지긴 한데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었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판례 강의를 들어요. 그럼 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양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강의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게 1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 2회독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 3회독 하겠죠? 근데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복습을 하시면 좋냐면, 판례집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판례집을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뭘 풀어본다? 문제집. 어떤 문제집? 기출문제집. 이렇게 과정을, 그러니까 어차피 기출문제집을 일단 새로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 강의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문제집을 사서 그냥 풀어보세요. 그럼 일단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 한 번 더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수업을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점수에 직결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듣는다, 들을 때만 재밌어요. 근데 시험을 딱 보게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뭐더라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형법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 판례 분명히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기억이 안 나. 그쵸? 이게 죄가 됐더라 안 됐더라. 그쵸?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그건 뭐 때문이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한 건데 어떤 걸 안 한 거냐면 요걸 안 한 거예요. 요거를 복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서 결국에는 자꾸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잘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긴장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저는 만점은 원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만점은 그러니까 경행과 특채나 아니면 뭐더라? 경행과 특채하고 또 절대평가하는 거 직렬이 뭐죠? 전의경 특채도 절대평가하나요? 그럴 때는 만점 맞아야 돼. 근데 공채는 만점 안 맞아도 돼요. 어차피 만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나중에 조정점수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똑같다니까 90점은 맞아도 돼. 그럼 이 정도 하면 90점 맞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맞으면 요령이 아직 부족한 거야. 그 요령을 자꾸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 강의도 진도를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기본 강의에서 안 한 것도 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형사소송법 서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는 뭐가 있었어요? 형사소송법의 개념이 있었죠? 다음 뭐가 있었어요? 법원도 있었죠? 적용 범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이념.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기본 수업을 할 때는 뭘 했습니까? 뭐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런 거 안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다 이거예요. 판례들을 언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가 어떤 거냐? 첫 번째 판례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했죠. 형사 절차는 뭘로 규정해야 된다?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합니다. 법률로 규정을 하는데요. 법률로 규정하는데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다시 두 가지로 분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어요.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하고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뭐냐? 일단 처음에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뭐죠? 형사 절차는 법률로만 규정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뭘로 규정해야 된다?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법률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들죠? 의회는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제도가 점점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뭐냐면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요, 법률 만능주의라는 게 나와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법으로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 만능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2차 대전도 일어나고 어떤 뭐 유대인 대학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인데 어떤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뭐 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하다라는 얘기는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은 여기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형법에도 여러분들 죄형법정주의가 있죠. 죄형법정주의 현대적으로는 하나가 더 드러나. 뭐죠? 적정성이라는 게 드러나죠. 형량이 과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내용을 가보시면
자, 적법 절차의 원칙 뭐 적용 영역에 있는데 있죠. 그래서 헌법 12조 3항은 사망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다음 뭡니까?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 적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헌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은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보통 우리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냐면 헌법 어디에 있다? 12조 1항에 보통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12조 1항. 근데 12조 1항을 우리가 보통 무엇을 설명하는 조문이냐? 그러면 적법 절차 원칙을 선언한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법은요, 형사소송법만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러면, 자,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생이 되면 각 법마다 다른 말로 표현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뭐냐?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법정주의고요. 그다음 형법으로 가면 뭐가 된다? 죄형법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자 세법으로 가면 뭘까요? 세법으로 가면 조세법정주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으로 가면 뭐가 된다?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은 다 뭐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원칙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있죠. 그 말이 이거예요. 모든 말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세법에서도 적법 절차는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도 적법 절차는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야. 똑같이 다 법에서는 공통된 말들이 있어요. 용어적으로만 좀 바꿀 뿐이 내용은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자, 이제 뭐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논점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법원성,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규정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반드시 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춰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 법률은 모든 법률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명령은 법원성이 없지만 명령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대법원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자, 그러면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는데 요것과 별 차이가 없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 뭐가 있다? 예규가 있더라. 대법원 예규는 자기들끼리의 규범이라고 했죠. 일반 국민에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명령 중에서 법무부령이 있었죠? 법무부령,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있는데, 자, 대통령령도 법무부령도 법원성 있다 없다? 법원성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법원성 없다라는 판례가 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을 일단 읽어보시는데요. 자, 대법원 예규의 법원성 해가지고 보시면, 자,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복무지침이나 업무 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소송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인 법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성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뭐냐면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자, 과거에 뭐다? 이게 뭐다? 법무부령이에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뭐다? 법무부령입니다. 그럼 법무부령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법원성이 없다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여기 내용은 우리가 보통 영장을 뭐 한다? 집행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하죠. 근데 영장 집행은 항상 공통입니다. 원칙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다? 누가 지휘한다? 검사가 지휘해요. 검사가 지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집행한다? 사경이 집행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검사는 지휘만 해. 말로. 집행하세요? 이런 말만 하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힘쓰는 건 누가 한다? 사경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경이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죠. 근데 법조문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경이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바로 집행지휘서라는 게 통상적으로 발부가 된다 이거예요.
집행지휘서. 검사가 자 뭐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사경한테 줄 때 뭘 준다? 집행지휘서를 발부한다 이겁니다. 근데 집행지휘서 서류다 보니까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게 있어야 된다. 검사가 자기 도장을 찍고 이걸 사경한테 주면 사경은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된다? 집행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집행지휘서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인 어디에 있더라? 법무부령에 있어요. 법무부령에 뭐가 돼 있다? 규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법무부령에. 그러면 법무부령에 있는데 그럼 이제 뭐냐면 검사가 집행지휘서를 발부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빼먹었어요. 그냥 집행지휘서를 쓰고 깜빡하고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안 찍었어요. 안 찍은 거를 사경한테 줬고 사경은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도장 안 찍고 찍었으니까 집행 자체가 위법인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이 집행지휘서는 어디에 있다? 법무부령에 있는데 법무부령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없기 때문에 법의 규정대로만 가면 된다. 이건 법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검사가 지휘하고 사경이 집행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가 지휘했고 사경이 집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행은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판례를 가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은 사법부 내부의 복무지침이나 업무 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작성된 무엇이다? 지침으로서 엉뚱한 거 있군요. 정신없네. 이거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자,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경우 자 뭐다?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 하여 불법 집행이 된다 안 된다?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요것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요것만 지키면 되고 요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설마 있어도 요게 없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이거죠. 왜? 요것을 규정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다? 법무부령에 있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을 가보시면은 자, 4번하고 5번은 이제 어떤 얘기냐? 자, 이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를 놓고 보는데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인적 적용 범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죠. 근데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권은 뭐다? 불체포 특권. 그래서 조문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체포 특권은요, 판례가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오면 헌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바꿔내겠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뭘 제외한다? 현행범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국회의원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성추행하려고 합니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잡는 동안에 또 그때 분풀이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뚫겨 패는 거야. 그래도 됩니다. 왜? 현행범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범을 뺍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 회기주.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포인트가 많죠. 근데 일단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현행범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낸다면 이런 걸 내겠어요. 회기 중, 회기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걸 내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나간 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차이점은 뭐냐? 불체포 특권은 그냥 체포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이쪽은 뭐냐면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 그래서 면책 특권은 어떤 거냐?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뭐다? 발언과 뭐가 있어요? 표결이 있어요. 직무상 행한 발언과 뭐가 있다? 표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국회외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공소기각 판결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심화 특강이니까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조문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327조 몇 호? 2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입니다. 재판권이 아니에요. 1호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2호예요, 2호. 1호는 재판권인데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 나왔어요, 시험에. 어디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문제는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327조 1호, 즉 재판권이라고 해서 327조 1호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까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있고요. 근데 이제 조문적인 얘기는 이렇게 됐고, 근데 자 면책특권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한정 짓는다? 아니죠. 여기에 국한한다, 국한하지 않는다? 한정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고요. 국한하지 않고요. 어디까지 포함을 시킨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뭐다? 부수 행위도 뭐가 돼요?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가 뭐가 있느냐? 자 판례사, 그러니까 실제로 면책특권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2건 있어요. 근데 2건 다 뭐냐면 바로 여기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뭐랍니까? 기자들한테 미리 원고 배포하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미리 원고를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 기자들에게 미리 원고를 배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뭐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원고를 배포하는 3박 4일 전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 30분 전쯤에 의원회관에서 미리 배포를 해줍니다. 왜냐? 기자들이 미리 받아서 타이핑을 빨리 치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내용을 검사가 기소를 하면 이것도 면책특권이니까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한다?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좀 국회의원 중에 좀 대가 센 국회의원 있죠? 어떤 사람?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 있죠? 근데 노회찬이라는 분이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예전에도 국회의원이었다가 한때 야인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이제 국회의원 그 도봉 쪽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뭐가 있었냐면 그 떡검 명단을 해갖고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뭐 있죠?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가 국회의원직이 상실돼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자 노회찬 씨는 좀 대가 셉니다. 그래서 아이 뭐 이렇게 면책특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검사들 명단을 쫙 올렸어요. 쫙 올렸어. 그래서 그 검사 명단에 누가 있냐면 황교안 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어. 우리가 잘 나간다는 검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말고 예전에. 그래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그래서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그 뒷부분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죠. 그 명단을 올린 행위를 가지고 국회의원직에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먹었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알아주시는데, 자 4번과 5번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4번 판례는 이제 전형적인 얘기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별거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327조 2호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권이 아닙니다. 그냥 무효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면책특권이 이제 왜 필요한 거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네 줄까지는 뭐다? 면책특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헌법조문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면책특권의 조문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봤고요. 그럼 이걸 왜 인정하느냐?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독재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당 국회의원이면 정권 얘기만 할 것이고 야당 국회의원은 뭡니까? 정권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재자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겠어요? 이 야당 국회의원이 밉잖아.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 떠든 걸 처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 없으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독재에서 그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줄, 5줄까지 있죠?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고요. 따라서부터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면책특권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된다, 국한되지 않는다?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정과 국한이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로 바꿔주십시오.
되도록이면 판례가 쓰는 문장을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 국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도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냐? 그럼 그때그때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시면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노회찬 씨죠. 자,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 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감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니까 개의 당일 몇십 분 전에 배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면책특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뭡니까? 그래서 입수한 후 쭉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뭐가 됐다? 그대로 이제 일단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형법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3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감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검사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어디에다 게재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죠? 그럼 이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밀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 어떻게 됐다?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판례는 이걸 뭘로 봤다?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노회찬 씨는 이것 때문에 처벌됐다 안 됐다? 처벌이 됐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 이 검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잘 나가는 검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 이제 가보시면 자, 이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조약이 있죠. 조약. 그래서 조약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법률과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형사 절차가 들어가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조약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조약이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기억할 게 뭐다? 자, 뭐다? 소파. 한미행정협정 있죠? 요게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파 사건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소파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전시와 어떻게 나눈다? 평시로 나눠요. 그러니까 소파 내용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전시에는요, 주한미군 소파 적용 대상자들이 만약에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법 적용 안 해요. 그냥 자국법에 따라서 그게 뭐다? 전쟁 범죄가 됐던 안 됐던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시에는 어떻게 된다? 한국법을 적용을 합니다. 한국법을 적용하되 각종 특칙이 있어요. 각종 특칙이 있습니다. 그럼 각종 특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만약에 피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고 싶죠? 구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속을 했는데 구속 구금 장소는 어디냐? 한국 구치소가 아니고 미군 부대예요. 미군 부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때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건데요. 근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검사가 상소를 해도 적용이 됩니다. 즉, 무조건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항소심감.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서 만약에 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게임 오버예요. 잘못 판단했어도 뭐가 나온다? 끝까지 무죄예요. 끝까지 무죄.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각종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소파를 적용할 때 모든 사람이 소파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파 적용 대상자가 있죠. 소파 적용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일단 소파 적용 대상자는 어떤 사람? 주한미군. 원래 이제 그 조약상 명칭으로는 미 합중국 군대.
합중국 군대. 그래서 주한미군 애들이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외박 나와갖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소파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군대 내에 뭐가 또 있습니까? 군속. 우리나라 소식으로 얘기하면 군무원들 있죠? 군대 내에도 민간인 근무자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군속이라고 합니다. 군속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주한미군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서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이니까 가족들이 있어 없어?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초청계약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소파 적용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패더슨인가요? 얘는 초청계약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 신분이었어요. 요 신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소파를 적용하는데, 그러면 소파 적용 대상자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자, 미군 애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계속 근무합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한국에만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몇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오키나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일로 갈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바그다드, 전 세계를 무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무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자, 뭐다? 얘네들은 어차피, 그리고 또 얘네들 무식해요. 좀 무식한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법도 잘 모르는 애들인데 남의 나라 법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좀 특칙을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 6번에 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어떤 거냐? 바로 미군속. 미군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파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단 뭐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속도 원래 미국 국적의 군속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소파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돼요. 그런데 적용이 되는데 군속 중에서 미국 사람이긴 한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오래 살고 있으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소파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6번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 자, 이제 일단 미 군속이 동두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사람은 소파로 가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소파 적용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었냐 봤더니 일단 미 군속이에요. 그래서 소파가 과연 적용되느냐 봤더니 우리나라에 얼마 살았다? 10년 살았대요. 10년. 동두천에 10년 살았어. 10년 살았으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만약에 동두천이 아니고 부산에 살았으면 이 사람은 할 리가 되는 거야. 부산 사투리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뭐라 하겠어요? 한국말 잘해도 외국 사람들은 수사를 받으면요 한국말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뭐다? 한국인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인 아내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한국인 아내가 밥 차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김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처음에는 안 먹겠죠. 근데 안 먹다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계속 먹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인이 박인 거야. 김치 안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다? 소파를 적용하는 게 맞다,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자,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소파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등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따라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용산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노가다 좀 뛰는 게 있었는데 가서 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가구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거냐면 미 군속이 있죠. 근무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인 근무자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있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미 군속은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가 돼. 서로 말이 정말 잘 돼요.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뛰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말을 잘하니까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 협정에서 정한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 미 합중국 군대의 군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소파를 적용하지 않고 순수 우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파 사건에서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된다? 검사가 상소해도 적용이 돼요. 검사가 상소해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적용이 안 되는 예외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체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있죠. 체증법칙 위반인가? 순간 심리 미진의 경우 있죠. 체증법칙 위반. 이럴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너무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요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원래 소파 사건은요,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재판이 잘못됐으면 뒤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런 게 있으면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말이 좀 어렵네.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일단 한미상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의 구항에 관하여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령의 착오가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것들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잘못 얘기했군요. 이거 적용이 되는데, 이거 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고, 뭐다? 법령의 착오죠. 법령의 착오. 순간 어딨어? 자꾸 기억이 눈에 안 보이네. 법령의 착오. 그렇죠? 자, 법령의 착오는 불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법령의 착오. 그러니까 법령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뭐 잘못 판단했다.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검사가 상소해도 원심보다 뭘 할 수가 있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법령의 착오는 말 그대로 법을 잘못 적용한 거죠. 근데 거기에 여기 뭐 있습니까?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뭐다? 사실을 제대로 딱 인정한다면 여기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때는 상소를 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단순히 뭐다? 사실을 오인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경우에요. 실제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대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실제로 이제 그 미군이 있어요. 미군 녀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이 이제 얘네들이 뭡니까? 이제 그 윤락업소 이런 데를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여기 어디 윤락업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여자 한 명이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방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싸움이 들렸어요.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 다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이 미군이 뭘 한다? 이제 퇴실을 합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버렸고 이제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야? 미군이 죽인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그래서 징역 20년인가 나왔고 2심에서도 유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심에 가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심을 갔고요. 2심을 갔는데 원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상소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무죄 취지를 했으니까 뭘 내야 돼? 무죄를 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잘못한 게 밝혀졌어.
밝혀지니까 이제 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뭡니까? 유죄, 이제 뭐 무죄 취지를 했지만 일단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재상고를 했어요. 재상고를 하면서 징역 20년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무죄 취지를 했기 때문에 무죄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법령의 착오밖에 없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게 법령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을 오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인을 통해서 뭐다? 유죄를 뭘로 판결했다? 무죄로 판결했다라는 겁니다.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돌려보냈죠. 그럼 법령의 착오가 아니니까 무죄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풀어놨어요. 대법원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은 죽었는데 처벌을 못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이 판례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6번은 시험에 종종 나왔는데 7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쭉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주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에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등의 석방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령의 착오일 땐 상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람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체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 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 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위반은 그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 사실을 오인해가지고 무죄 취지로 착오를 해가지고 사실을 오인해서 결국엔 착오를 했겠죠? 여기서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해가지고 뭐가 됐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법령의 착오이다 아니다? 법령의 착오가 아니니까 이대로 가라 이거예요. 무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착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근데 내용 여긴 1심인데 여기 3심이라고 해놨지만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적용 범위에서 조금만 더 보고 싶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있는데요. 자, 8번을 또 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어떤 거냐면 근데 이 판례는 그렇게 그냥 판례 문장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법에 가보면 뭡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근데 속지주의만 있습니까? 속인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을 하죠. 이제 그게 다 뭐다? 속인주의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속인주의, 형법 3조인가요? 요게 이제 있는데 속인주의를 취한 판례인데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미문화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8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이것을 전국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약간의 소요 사태가 있었다 정도만 나왔어요. 사람도 몇 명 안 죽었고 그다음에 북한 괴뢰군이 침투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뭐죠? 그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 있잖아, 송강호 씨 나오는 거기에서 그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촬영을 해서 몰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면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한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도망간 것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항쟁 있고 나서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만 촬영이 상영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겠죠. 그럼 이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상영을 합니다.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몰래 상영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몰래 상영을 하는데 자, 근데 요걸 보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처음에는 분노를 해요. 이거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다.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하고 이성을 가진 이제 대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분단국가고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광주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묵인해 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 부산 어디 서면 광장에서 시위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미 문화원을 점거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거를 했어요.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점거 농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뉴스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갑자기 반미 시위가 나왔거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럼 이제 점거농성을 했어요. 그럼 점거농성을 했는데 뭘 하면 됩니까? 이제 경찰력이 들어와서 끌고 내오면 돼요. 근데 끌고 나오면 되는데 누구 눈치를 봐?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력이 여기를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뭘 끌고 나가? 못 끌고 나가. 사실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미 문화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에요. 그냥 범인 도망가면 들어가서 잡아오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얘네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고 이제 이 미 문화원장이 대학생들을 설득을 해요. 야, 괜히 왜 여기 와서 그래? 나가 임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나가면 죽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쪽 경찰 이쪽에 책임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니들 처벌 안 받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처벌 안 받는다. 내가 약속 받았거든. 나가. 그래 나갔어요. 나갔더니 바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은 했던데 협상은 무시하고 어떻게 한다? 얘네들 잡아다가 전부 다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요. 이런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범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에요. 점거농성을 했으니까 주거침입죄나 이런 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뭐냐면 아니 미국 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우리나라에 재판권 없다. 이렇게 한번 따졌어요. 피고인 측에서. 따졌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법관들이 보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기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론은 줘야 되겠죠. 드론은 주는데 결론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판결을 어설프게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다? 치외법권 지역이 맞다. 근데 니들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속인주의에 따라서 뭘 한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판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때 법관들도 얘네를 처벌하기 싫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겠죠. 우리 머리 까진 아저씨가 얘들 처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처벌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처벌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외법권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통용이 돼. 근데 실제로 미 문화원 치외법권적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판례에서만 치외법권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뭐 풍성해지긴 하는데 시험에는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치외법권 지역이다. 치외법권 지역인 얘네를 처벌했는데 뭐 때문에 처벌했다?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자, 미국 문화원 내에 있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비록 치외법권 지역이긴 하나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속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재판권도 뭐가 된다? 당연히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또 하려고 했더니 좀 그러네요. 잠깐 쉬었다가 9번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